안녕하세요. 오늘 딥 다이브 시작합니다. 와,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던데요. 기원전 47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6, 7천년 전이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죠. 그 중국 동북부 랴호허 유역에서 번성했던 홍산 문화, 그 건축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중국 문명하면 황하를 떠올리는데 이 홍산은 뭔가 좀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자적인 문화권이었죠. 황하 쪽과는 또 다른 특징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대한 도시 같은 건 없었는데도 상당히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또 엄청난 건축물들을 세웠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건축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하나가 아니라요. 아, 시스템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홍산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살던 집, 그리고 제사를 지내던 공간, 또 무덤, 이 세 가지 건축이 그냥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처럼 맞물려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처럼? 네, 그 시스템 전체가 당시 사람들의 사회 구조, 또 그들의 세계관 같은 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그럼 그 시스템의 첫 번째 요소, 주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면 사람들 집은 의외로 좀 소박했다고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그 땅을 반쯤 파고 들어간 반지하식 움집, 뭐 그런 형태였죠. 나무 기둥 세우고 진흙 바르고. 그건 사실 전 세계 신석기 시대 주거에서 꽤 흔하게 보이는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보편적인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이 평범한 집이랑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엄청나게 큰 제단이나 무덤, 이 둘 사이의 규모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아, 그 차이. 저도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개인의 집 꾸미는 데 쓰인 게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 제사 지내는 곳,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개인 집에서는 뭐랄까 뚜렷한 권력의 차이나 기념비적인 느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럼 그 공동체의 에너지가 막 집중된 곳, 바로 뉴허량 유적이겠네요? 자료에서도 이 유적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네, 뉴허량. 여기가 바로 홍산 건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무려 50제곱킬로미터에 달해요. 엄청나죠? 50제곱킬로미터요? 와, 그 정도면 거의 작은 도시 크기 아닌가요? 크기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랑은 좀 달라요. 제2적 경관, 영어로는 Ritual Landscape라고 부르는데요. 제2적 경관. 네, 그러니까 건물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산봉우리, 언덕, 이런 자연지형까지 다 이용해서 그 풍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적인 의미를 갖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평소에는 좀 비어있다가 주변에 흩어져 살던 공동체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큰 제사나 의례를 거행하던 그런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일종의 종교 센터 같은 거군요. 상주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 뉴허량 안에서도 특히 제 눈길을 끈 게 여신묘였어요. 이름도 독특한데 이게 땅속에 지어진 건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땅 아래에 만든 건축물이에요.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정말 대단하죠. 그 채색된 여성상들 말이죠. 크기가 실물 크기도 있고 심지어 3배나 되는 것도 있었다고요. 네, 게다가 눈 부분에 옥을 박아놓은 조각상도 발견됐어요.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죠. 아마 땅, 다산, 조상숭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신앙체계가 있었고 그걸 건축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땅과 여신, 지하세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그럼 하늘과 관련된 공간도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여신묘가 땅과 지하를 상징했다면 산봉우리 위에는 하늘을 향한 제단들이 있습니다.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요. 형태가 재미있어요. 원형, 그러니까 둥근 형태랑 방형, 네모난 형태가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고요. 둥근 거랑 네모난 거요? 그거 혹시 고대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 천원지방 사상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주 초기 형태의 천원지방 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적 증거로 보는 거죠. 와, 그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나타난다니 신기하네요. 정말 놀랍죠? 수천 년 뒤에 나타나는 동아시아 제천 의례 건축물의 어떤 원용적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또 제2지점 재단 주변에서는 바닥 없는 원통형 토기들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바닥 없는 토기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뉴화량 유적 전체는 지하의 여신묘,
지상의 활동 공간, 그리고 천상의 재단, 이 세 공간을 연결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질서, 그걸 건축으로 표현한 하나의 거대한 그림, 코스모그램이었던 셈이죠. 강력한 사회 구조가 있었을 텐데요. 그 흔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무덤인가요? 자료에서 적석총이라는 돌모지 무덤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적석총에서 당시 사회의 위계, 권력 구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높은 언덕 위에 돌로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를 또 돌로 덮어서 거대하게 쌓아 올린 무덤인데요. 이게 그냥 무덤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물이었던 거죠. 유허량에서는 무덤 배치가 위계적이었다고요? 네. 아주 큰 중심 무덤이 하나 있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작은 무덤들이 배치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딱 봐도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들의 위계가 느껴지죠. 거기서 나오는 부장품도 차이가 컸다고요? 특히 옥으로 만든 유물, 옥기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옥으로 만든 용 모양, 봉황 모양, 거북이 모양 이런 아주 정교한 옥기들은 대부분 그 중심 무덤에 집중되어 있어요. 주변 무덤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훨씬 단순한 형태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권력의 상징이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아니라 옥기라는 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 사회를 이끌었던 힘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것보다는 제사를 주관하는 능력, 즉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권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옥기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물이었던 셈입니다. 적석총 중에는 심지어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도 있다면서요? 직경이 100m에 7층 구조까지 확인된다니 이게 연대상으로 보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피라미드보다도 빠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건축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피라미드 문명과는 또 다른 형태의 기념비적 건축 전통이 동아시아에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정리해보면 홍산 문화는 좀 소박한 집에서 살았지만 대신 어마어마하게 큰 제사 공간을 만들고 또 권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위계적인 무담을 축조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도시 없이도 복잡한 사회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홍산 모델의 핵심이에요. 도시 중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거대한 왕릉 중심의 이집트 문명과는 뭐랄까 인류 문명 발전의 제3의 길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적석총 전통이 나중에 고조선이나 고구려, 초기 백제 같은 우리 역사 속 국가들의 무덤 양식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중요한 문화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황화 유형 문화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 흐름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고고학적 해석이 오늘날에는 좀 민감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문제도 있고요. 저희는 오늘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제공해주신 자료에 나타난 이 건축적인 증거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전달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하자면 홍산 문화 건축은 도시가 없어도 제의와 신념을 중심으로 한 그 건축 시스템 자체가 문명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말 독창적인 사례입니다. 일상의 공간, 신성한 공간, 그리고 죽음의 공간을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사회를 통합하고 질서를 유지했던 거죠.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문명으로 가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 다양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준, 그 필수 조건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기준에 갇혀서 인류가 만들어낸 또 다른 창의적이고 위대한 성취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